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금융자산 투자 설계, 그러니까 2023년도 내용인데, 금융자산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면 1번하고 2번이 있죠. 근데 이제 1번은 좀 소프트하게 목차를 한번 볼까요? 가보시면은 금융상품의 이해가 이제 1편에,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쭉 있는데 이렇게 바뀐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자, 집합 투자 상품, 기타 상품인데 사실 이거를 금융상품을 모두 다 안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금융회사에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은행에 들어가시는 목표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은행에 들어가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엄청 복잡하고 엄청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그건 어떡하냐? 가셔서 하시면 돼요. 가셔서 입사하셔서 입행이라고 하죠. 입행하셔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로는 다 모든 걸 다 공부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이게 너무 내용들이 방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2편에 가보면 투자 설계 프로세스가 있는데, 얘는 조금 내용을 간추려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재무관리라고 하는 대학교의 재무관리 과정인데, 이게 보통 6개월 과정이거든요. 저랑 이걸 가지고 한 3, 4시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과정을 3, 4시간 만에 끝낸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 우리가 이제 학문이 아니고 시험을 대비한 거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부분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상품이 나옵니다. 목적별 상품이 나오죠. 자, 그러면 그 목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건데, 첫 번째가 뭐죠? 입출금이 자유롭다. 써 있는 대로 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통장이라 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롭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목돈 마련. 그러니까 목돈 마련이라는 말이 있고요. 자, 목돈 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련은 뭐죠? 적립 알뜰살뜰 매달 알콩달콩 모으는 거죠. 얘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모은 돈을 한 번에 쭉쭉쭉 굴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겠죠. 자, 일단 보통예금, 저축예금이 있는데, 자, 보통예금, 저축예금, 그리고 MMDA라는 게 있어요. 당좌예금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당좌예금이 좀 어렵죠. 자, 보통예금은 뭐죠? 일반 통장이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그럼 저축예금은 뭐냐? 그러니까 이 특징만 기억하세요. 얘는 이자를 아주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주냐? 코딱지만큼 줍니다. 자, 얘는 개인만 가입 가능해요. 얘는 개인,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죠. 금리는 얘는 거의 없거나 아주 미세하게 줍니다. 뭐 0.1%? 거기다 뭐 조금 더 줘요. 이건 뭐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준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 통장이 주로 뭐를 하죠, 여러분들? 얘 하는 게 뭐예요? 입출금이죠.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자동이체가 되죠. 여기다 넣어놓으면 이제 우리가 자동이체가 돼서 뭔가 이렇게 뭐 신용카드 값도 나가고 뭐 대출 이자도 나가고 뭐 그런 거겠죠. 지급 결제 계좌라고 하죠. 결제 계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 특징이 있다. 자, 둘 다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자, 금리가 매우 낮다. 써 있죠. 6페이지로 가면 뭐 0.01에서 0.1%입니다. 자, 예금자 보호가 된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자, 이 둘의 특징은 뭐냐? 만기가 없어요. 그쵸? 왜냐? 평생 써야죠, 평생. 한번 통장에 있으면 계속 쓰게 되고, 자, 얘를 재발급하면 계좌번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는 재발급했다고 다시 계좌번호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신용카드는 재발급하면 신용카드 번호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죠. 그쵸? 자, 그렇다. 자, 그래서
급여 예치 계좌, 뭐 공과금 자동 이체 계좌, 그리고 연결 계좌라는 게 있어요. 펀드나 적금의 연결 계좌. 해지하면 이리로 들어오는 돈 있죠? 들어오는 계좌로도 사용됩니다. 자, 증권회사 뭐 이런 저축 계좌가 있다 쭉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뭐 금리 우대도 한다. 뭐 수수료 면제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등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이런 게 따른 자립 예탁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은행이라는 게 있는데, 은행은 우리가 말하는 건 보통 저축은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은행이라는 게 뭐죠? 제1금융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제1금융권이 하나예요, 하나. 은행입니다, 은행.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시중은행,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하나 뭐 외환은행, KB은행 뭐 이렇게 부르죠. 하나은행, 그 다음에 우리은행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특수은행으로 농협은행, 수협이 있죠. 지역농협, 지역수협은 아니에요. 지역축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축협이 지역농협이에요. 자, 새마을금고, 우체국 이런 데 아니죠.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말하는 요 은행,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 이런 데를 말해요. 그리고 외국계 은행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국계 은행이 지금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티은행도 지금 거의 철수 수준에 들어갔죠. 나머지가 뭐냐? 제2금융권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농협, 지역수협은 다 제2금융권이고요. 새마을금고 이런 거 다 제2금융권입니다. 상호금융 뭐 이런 것들도 다 제2금융권이고,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 있죠? 이게 저축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제1금융권 아닙니다. 얘는 그냥 무슨 뭐 돌아다니시면 오케이저축은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축은행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제2금융권입니다. 자, 그렇다. 그래서 그 신협에 자립 예탁금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말한다. 그걸 요급을 예금이라고 그래요. 자, 맨 뒤에 나오고, 그러니까 좀 더 높다. 거기 써 있죠. 자, 그렇다. 넘어가서 뭐 이자 지급 방법은 연사회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자, MMDA라고 나오는데, 자, 거기 보면은 머니마켓, 그러니까 짧은 돈, 머니마켓이라는 게 기간이 만기가 짧은 돈이에요. 그걸 갖다가 디파짓하는 어카운트다 이런 뜻이죠. 특징이 뭐냐면 얘는 이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엄청 낮아요. 뭐 0.1이나 0.2나. 근데 얘는 많이 줍니다. 뭐 지금 시중금리로 따지면 한 3%대 줄 거예요. 3% 주거든요. 거의 10배 이상이 넘잖아요. 0.01이면 거의 100배가 200배가 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많이 주는 금리인데,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 뭐냐면 MMF하고 CMA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셋 다 금리를 많이 줘요. 자, 얘는 예금이에요, 예금. 그래서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쵸? 근데 일정한 금액을 넣어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통장을 은행에서는 굉장히 알짜배기 통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금을 통장을 가입하면 완전 좋아합니다. 왜냐? 이자를 조금 주니까. 얘네들 이자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은 예대 마진을 먹고 살잖아요. 예금과 대출의 마진. 그걸 NIM이라고 하죠. 순이자 비율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에서 5%를 먹었는데 얘를 4% 주면은 1% 먹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마진 요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뭐 예를 들어서 100조를 갖고 있다. 그럼 여기 1%가 남으니까 1조 이익이 나는 아주 단순한 구조예요. 은행은 사실은. 자, 이렇게 계산되거든요. 은행의 예금은. 그러니까 은행의 이자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은행의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걸 적게 주면 좋겠죠. 이걸 0.1%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통장들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급여 통장이 있거든요. 급여 통장은 한번 급여 통장을 이용하면 뭐 자동이체 여기다 걸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해서 이것도 걸게 해주거든요. 땡큐죠? 금리는 조금 주고 돈 넣어놓으니까 완전 좋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우대를 많이 해주죠. 뭐 금리 우대도 해주고, 뭐 자동이체 할 때 이체 수수료도 없고, 이체 수수료는 요즘 받으면 좀 그렇죠. 다 안 받으니까. 그죠? 워낙 다 안 받으니까 이체 수수료는 이제 받지 않는 분위기가 됐고, 뭐 급여 통장을 이용하면 옛날에 뭐 대출 금리 뭐 할인, 뭐 많이 할인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주면 안 좋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자 많은 쪽으로 이동하니까 MMF나 CMA 같은 거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예금이고요. 얘는 펀드예요. 머니마켓 펀드고, 얘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고 부르는데 어음 관리 계좌 뭐 이렇게 하는데 일종의 그냥 뭐 RP 같은 걸 운영하는 거예요. 자,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요. 얘는 증권사건 안 돼요. 특징이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CMA는 안 되는데 종금사에서 발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종금사 예전에 그 동양종금사가 있었거든요. 지금 종금사가 없어졌어요. 종합금융회사라고 하는데 그 예전에 IMF 전에는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어음 할인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수출입 어음 할인해주고 이런 기업인데 IMF 때 다 망했습니다. 예전에는 종금사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때 종합무역상사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무역이 막 대박이었을 때 저도 막 이 시대는 아니라서 종합무역상사 저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무역상사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게 꿈이었죠. 자, 그래서 이런 회사인데 지금은 다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금자 보호가 되고 얘는 안 된다. 근데 이자를 많이 주니까 특징이 있는데 얘는 당일 출금, 당일 입금이 안 돼요. 원칙이. 그러니까 입금을 해도 다음날 입금이 되고 출금도 다음날 되는데 개인 계좌만 당일 출금을 해주게 해준 거예요. 개인 계좌만. 셋 다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단돈 1원만 넣어놔도 이자를 주거든요. 얘는 일정 금액을 넣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평잔이라고 그래요. 평균 잔고가 이제 평균 잔고가 딱 시작하자마자 평균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죠. 하루만 딱 놓고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 잔고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00만 원 이상 넣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실세 금리를 적용하게 돼 있고 막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쨌든간 금리를 많이 주는데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MMDA가 있고 그 다음에 CMA가 있고 MMF가 있고 신탁 계정은 거의 없어요. MMT라고 하는데 그 많이 사라졌습니다. MMT 등이 있다. 자, 그래서 시장 금리부 수시 입출식 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개인도 되고 국가도 됩니다. 자, 최저 가입 금액 500만 원인데 뭐 은행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고. 자, 잔액을 기준으로 3개월 단위로 이자 지급하고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했죠. 얘는 안 되고 얘는 종금사 안 되고 증권사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당좌 예금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뭐 읽어보시면 되게 복잡한데 읽다 보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음 계좌를 지급해 주는 건데 9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지급 위탁 계좌라고 나옵니다. 지급 위탁 계약.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지급해 주는 걸 대신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삼성전자입니다. 하청업체가 있어요. 자, 무슨 배터리 관련된 그런 물건을 납품했어요. 돈을 줘야겠죠, 돈을. 그죠? 돈을 안 주고 어음을 주는 거야. 어음이나 수표. 그래서 어음을 줬는데 3개월 뒤에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어음을 끊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돈을 바로 주면 좋겠지만 삼성전자는 대기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했는데 3개월 뒤에 받으러 와. 하청업체가 지금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너 말고 딴 사람 쓸게.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3개월 뒤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3개월 뒤에 이제 얘가 와서 수표를 들고 와서, 그러니까 어음을 들고 와서 삼성전자고 돈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본사가 얘는 서초 있죠? 제주도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와야 되거든요. 귀찮잖아요. 뭐 어떡하냐? 이 수표 어음을 자기 은행에 아무 데나 넣으면 돼요. 뭐 제주은행에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신한은행 계열이죠. 넣었어요. 그럼 이쪽은 삼성전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을 우리은행을 이용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주은행에 있는 이 어음을 어음 교환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음 교환소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은행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은행에 삼성전자 당좌예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좌예금이 있어야 이 어음을 발행할 수 있거든요. 어음이나 수표를. 그래서 이제 어음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은행에 물어봅니다. 100억이라고 해봅시다. 삼성전자에 전화해요. 100억이 있는데 100억 결제하실랍니까? 그럼 100억을 여기다 통장에 넣으면 자동으로 빠져서 돈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넣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결제가 돼요. 그래서 돌아오는 어음이나 수표를 막지 못하는 걸 부도라고 그래요. 부도는 회사가 파산한 게 아닙니다. 파산한 게 아니고 결제를 못한 거예요. 돌아오는 어음이나 수표의 결제를 못한 거를 보통 부도라고 합니다. 돈은 많은데 흑자 부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 돈이 많다기보다는 건물이나 이런 건 많은데 현금이 없으면
결제를 못해요. 그럼 부도 처리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돈이 돌아오면 결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건데, 이렇게 만들 때 처음에 당좌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에 99억 9,990원만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뭐 9,900만 원만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100억을 결제해야 되는데 지금 1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100만 원. 삼성전자가. 나머지 다 있는데. 그러니까 100만 원이 없다고 이렇게 결제를 못 해주면 되게 억울하겠죠.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는 게, 그러니까 뭐 한 1,000만 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마이너스 100만 원 해가지고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만들어 놓는 게 뭐냐면 당좌 대월이에요. 대출 같은 거죠. 당좌 대월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오버드래프트라고 합니다. 신용한도 미리 설정해서 초과하더라도 뭐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런 거죠. 자, 이걸 개설하려면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삼성전자 아니고 뭐 어떤 듣보잡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 회사가 1,000억짜리 이렇게 어음을 발행하고 물건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00억을 지불하려고 했더니 도망가 버렸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일종의 수수료 같은 것도 받고요. 은행은 이렇게 어음이나 수표를 막 발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조회 같은 걸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조사의 대상에서 예외 대상자를 확인해서 꼭 1회에 한번 연일에 신용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당좌 대출, 당좌 대월 설명했고요. 당좌 예금은 맨 밑에 어음 수표를 지급 순환을 하기 때문에 예금 부족이나 위변조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일자의 사유에 해당하면 부도 처리. 그러니까 예금 부족이 대표적으로 돈이 없는 거예요. 예금 부족. 그 다음에 수표나 어음을 위조나 변조하잖아요. 참고로 위조 변조가 뭐야? 바꾸는 거죠. 뭔가 막 바꾸는 건데 금액을 바꾸면 위조, 나머지를 바꾸면 변조입니다. 뭐 이름을 바꾸거나 그러면. 아무튼 그런 거 하면은 부도 처리가 되는데 부정수표 단속법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수표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뭐 연쇄부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사기치고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기업은 그 어음수표 잘 발행 안 합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10페이지에 가면 어음수표 부돈 사유, 반환 사유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수표를 이렇게 보냈잖아요. 제주도에 갖고 있는 이 하청업체가 수표 100억짜리를 들고 있겠죠. 그걸 은행에 줍니다. 제주은행에. 제주은행은 진짜 실물을 보내요, 이쪽으로. 근데 만약에 돈이 없는 거야. 예금 부족. 그러니까 부도 사유가 나온 거죠. 그래서 무거래, 형식 분리 이렇게 돼서 돈을 못 주면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 하청업체에게 이 100억짜리 어음이 다시 돌아가는 거. 그걸 부도 반환 사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환 돌려줍니다. 얘는 어떡하죠? 소송을 해야죠, 이제부터는. 이제 큰일 난 거죠. 돈 못 받은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사실.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무거래, 그 다음에 사고, 신고, 접수, 뭐 위변조, 뭐 인감, 성명상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밑에 보면 부정수표 단속법 전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 게 있다. 자, 아무나 가입은 안 되고요. 자, 개인은 안 되고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한마디로 줄이면 개인 사업자나 법인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발행을 안 해요. 뭐 인사동이나 이런 쪽 가면 좀 있긴 한데 거의 개인 사업자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다 현금 거래가 많기 때문에 굳이 어음수표 발행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기업과 거래하는 데는 거의 다 어음수표는 사라졌습니다. 자, 은행에 가보면 별단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별단예금 여러분이 볼 일이 절대 없습니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가상의 계좌번호예요. 그러니까 예금을 만드는 순간 은행에서 예금 계좌를 만들잖아요. 계좌번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가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비교하는 게 가끔 나오는데 가수금은 뭐냐면 은행에서 돈이 남았는데 돈이 뭔가 남았어. 근데 뭔가 이 돈이 남은 거를 발견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고객이 와서 100만 원 입금해 주세요 하고 100만 원을 줬는데 105만 원을 준 거예요. 근데 은행원이 100만 원인 줄 알고 그냥 입금을 해버렸죠. 그럼 내 현찰이 지금 5만 원이 남겠죠. 입금은 100만 원 해주고 105만 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남는 거 찾아봤더니 못 찾겠어. 누가 그날따라 100만 원 들고 온 사람이 한 1000명 되는 거야. 누구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별단 예금은 뭐냐면 별도의 예금 계좌를 만드는 거야.
예금 계좌번호를 임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임시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표 예금이에요. 수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합 수표 같은 건데 자기합 수표를 써보셨나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자기합 수표를 만들어 놓으려면 10만 원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럼 10만 원을 들고 가서 은행에 가서 수표 한 장 발행해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행하는 순간 이 10만 원이 일종의 어떤 계좌번호를 따서 이 별단 예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수표가 이렇게 있으면 수표는 돈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주면은 그 사람이 이 계좌번호 있죠? 거기다가 요청을 해요. 돈 달라고. 은행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이 계좌번호에 있던 과 수표번호가 같으면 돈을 지급해주는 형태죠. 그게 바로 이런 건데 자, 읽어보면 별단 예금은 일반적인 형태의 예금이 아니고 그냥 발행 대전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미정리, 미결제 자금의 처리인데 자, 예금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미결제, 미정리. 이것도 미결제, 미정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계좌번호가 나오는 건 별단 예금. 그렇지 않고 그냥 임시로 남겨놓은 돈은 가수금. 이렇게 부릅니다. 자, 원칙적으로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내가 수표를 5천억짜리 발행해요. 한 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발행을 하면은 일주일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주일 이자 달라. 줍니다. 잘 얘기하면 줘요. 자, 그렇습니다. 자, 자기합 수표는 정액권과 일반 자기합이 있어요. 금액이 정해진 거죠. 자, 이렇게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30만 원짜리 있었거든요. 잘 안 쓰죠? 일반 권은 금액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금액을 적는 거죠. 그때. 자, 발행하면은 뭐 이렇게 신고해라 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사실 되게 복잡해요. 뭐 은행에 그 자기합 수표를 반환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고, 신고, 수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엄청 복잡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표를 발행하고 수표를 지급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주스면 어떻게 싸우고 이런 내용인데 잘 안 나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은행 가셔서 수신 업무라고 있어요. 수신 업무. 수신 업무를 한 5시간 들으면 됩니다. 자,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아까 나왔죠? 이자를 많이 준다. 증권사, 종금사 운영한다. 자, 그 다음에 국공채 등을 이용하는데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그래서 은행의 MMD나 MMF와 이렇게 가능한데 참고로 자, MMDA는 지급 연결 계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자동이체도 되고 펀드도 빠져나갑니다. CMA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MMF는 안 됩니다. MMF는 연결 계좌로 안 돼요. 지급 연결 계좌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게 뭐죠? CMA가 사실 되게 좋아요. 이자도 가장 많고 사실 MMD보다 좀 더 많이 줍니다. 이게. 그리고 1원만 넣어도 되잖아요. 얘는 일정한 금액을 넣어야 되니까 그렇고 얘는 이자 원리금 바로바로 주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가입해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증권사가 생각보다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뭐 이게 증권사로 연결해가지고 뭐 은행 가서 돈 찾고 할 때 사실 돈이 좀 그러니까 수수료가 좀 비싸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CMA 추천합니다. 예전에는 진짜로 현금 빼고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요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신한은행하고 뭐 삼성증권을 이용한다. 여기 CMA를 만들어요. 돈 필요할 때 여기다 살짝 넘겨서 빼면 되죠 뭐. 그죠? 2개 이용하면 되잖아요. 자, 그렇다.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뭐 토스뱅크, 뭐 인터넷이 많잖아요.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 토스뱅크 뭐 하루만 넣어놔도 한 2%대 주죠. 괜찮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용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니까 된다. 자, 13페이지로 가면 종금사 CMA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증권사는 안 된다. 자, 그리고 CMA는 RP형하고 MMW형이 있어요. MMF형이 있다. MMW는 일임형 랩이라고 해요. 랩. 그러니까 어쨌든 간 금리를 더 많이 주더라. 자, 이게 운영이에요, 운영. 그러니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었고, 자, 목돈을 마련하는 게 있죠. 적금이죠, 목돈 마련. 자,
적립식 상품을 말합니다. 알콩달콩 모자라는 겁니다. 적금 매달 넣는 거죠. 적금은 두 가지가 있죠. 자유적립식하고, 자, 얘네들은 항상 뭐가 있어요? 만기가 있죠. 자유적립식이 있고, 뭐 정기적립식이 있겠죠. 뭐 한 달마다 한 번씩 넣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분기마다 넣는 것도 있고, 연마다 넣는 게 있고, 뭐 자유롭게 넣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우대하기도 한다라는 건데, 특징이 있어요. 얘는 둘 다 최대 기간도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3년에서 5년. 근데 최소가 6개월이에요. 이라고 써있죠. 요즘 한 달짜리 적금도 나오거든요. 한 달짜리 적금이 뭐야? 이게 정기예금하고 똑같지. 정기예금은 참고로 목돈 운영은 한 달입니다. 최소 한 달이고요. 얘는 최소 6개월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통상 6개월에서 5년 단위다. 자, 뭐 1만 원 이상이다. 정기적립식은 자유롭게 납입한다. 자유적립식은 자유롭게 불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월 최고 납입 한도가 있다. 그러니까 뭐 자유 납입식이 있는데 얘를 한 방에 막 100억씩 넣어요. 그래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얘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은행 가시면 정기적립식은 매달 100만 원 넣기로 했다. 100만 원만 넣을 수 있잖아요, 딱. 그죠? 더 이상 넣는 거에 대해서 이자를 주지 않아요. 들어가지도 않거니와. 내가 100만 원짜리 가입했는데 막 3천만 원 넣겠다. 안 됩니다. 자, 근데 자유적립식은 내가 100억을 넣든 1원을 넣든 뭐 1000만 원을 넣든 상관이 없죠. 자유롭게 되니까. 자, 그런데 얘는 기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간이 3분의 2가 지나면 이때 평잔의 대략 2분의 1 또는 잔고의 마지막 잔액이 2분의 1만 듭니다.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내가 3년짜리 가입을 했어요. 3분의 2가 지나면 2년이 지난 거죠. 자, 2년이 지난 시점에 여기 잔고가 10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밖에 못 넣어요. 추가로 여기 나머지 기간에 500만 원밖에 못 넣습니다. 1억이다 5천만 원. 뭐 5억이다 그럼 2억 5천만 넣을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금리가 1%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5%가 됐어요. 근데 안 넣으면 되죠. 이때 1원을 넣어놓고 이때 5%가 되면 당연히 추가 안 넣으면 되죠. 왜냐면 지금 이제 5%짜리 새로 가입하면 되니까. 근데 이때 금리가 10%였는데 이때 금리가 1%로 떨어졌어요. 그때 해봅시다. 이때 10%짜리 예금이 지금 여기도 10%를 주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1억 1%짜리 대출을 받아서 여기다 한 100조 때려 넣으면 은행 망합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4%를 줘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기존 금액의 반절만 넣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왜냐하면 금리가 하락하는 리스크를 은행이 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 상호부금이라는 게 적금이다, 적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인데 개하고 똑같아요. 개가 뭐죠? 개 해보셨나요? 개주. 개주가 개돈 들고 튀었다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개라는 건 그러니까 1번한테 다 몰아서 주고 2번 받고 3번 받고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10번이 마지막에 받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가장 위험한 게 10번이죠. 왜냐면 뭐 8번쯤에서 돈 들고 다 튀어버리면 개가 깨졌다. 그럼 10번은 아예 8번 불입하고 한 번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개를 상품한 겁니다. 자, 그래서 돈 모아서 준다. 자, 6개월 단위 5년 똑같죠? 자유적립식 그렇게 된다. 상호부금도 보호 대상입니다. 자, 신용부금. 자, 상호저축은행이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축은행이 상호신용금고였거든요. 신용금고. 뭔지 모르게 되게 상호신용금고라고 하니까 좀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좀 불러달라. 야, 은행 좀 있어 보이잖아. 이름 바꿨어요. 그 세이빙 어카운트로 바꾼 거죠. 세이빙 뱅크로 바꾼 거죠. 적금이다. 신용부금 생각하면 됩니다. 자, 월부금도 있고요. 일부금도 있어요. 일마다 내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부금과는 달리 신용부금은 그 일정의 차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 재형저축. 이거 이제 없어요. 지금 이제 뭐 가입이 안 되지만 예전에 가입했던 건데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재산 형성저축의 줄임말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나온 거죠. 자, 2012년 8월 8일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일단 가입 자격은 소득이 좀 적어야 돼요.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이 3,500만 원인 자, 자, 만기가 3년, 7년이에요, 7년.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때 당시 금리 되게 높았거든요. 자, 분기당 300만 원까지 들 수 있어요. 이게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 넣어놓긴 했죠. 분기당 500억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요. 자, 이자 지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7년짜리를 다 고정으로 하는 게 있고요. 중간에 금리가 연동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3년까지는 고정이고 나머지 4년은 그때그때 변동이 되는 거고 있고요. 자, 고정금리 7년짜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나요? 모르죠.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 위에 게 좋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밑에 게 좋아요. 자,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15.4% 이자 소득세를 떼잖아요. 그걸 안 떼요. 훌륭하죠? 그래서 좋은 상품입니다. 금리도 높았고. 자, 그런데 서민 및 청년 근로자는 3년이면은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과세 혜택이 7년까지 더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7년 이상인데 10년까지 가능해요. 이게 3년 연장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10년 동안 놔둘 수가 있는데 7년이 의무 유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납입이니까 안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로 유지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돈이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서민 및 청년 근로자, 그러니까 뭐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건데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1,600만 원 이하인 자는 청년 근로자고 3년이면 됩니다. 3년 만에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민 및 청년 근로자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까지 조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2013년 1월 1일부터 적립식 비과세 저축 상품이기 때문에 최장 10년까지 있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올해 정도는 거의 끝나죠. 내년도에도 이 책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농어가 목돈 마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협, 그러니까 수산업이 있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그거 말고 농사는 축산업과 농업을 보통 합쳐서 말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소를 키우는 것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역 농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합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조합원이 뭐냐면 이런 진짜로 농사를 짓거나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조합원이에요. 그래서 지역 농협 중에도 지역 축협이 있는데 농협이라고 써 있는데 축산업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축산업에 관련된 조합원이고 농업에 관련된 조합원이 있고요. 그냥 일반 고객은 준조합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불러요. 저기 부른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농어민은 뭐 이렇게 기준이 있죠. 그 저소득 농어민이 있는데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거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어업인도 포함이 되죠. 거기 보면 5톤 초과 20톤 초과 어업인, 그리고 양식 어업인, 그다음에 뭐 임업인, 양축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젖소 20마리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분들이다. 그 특징이 뭐냐면 가입한다는 월 240만 원 한도고요. 자, 거기 보면은 이자 소득세가 거기 보면 비과세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가입 기간 중 일부 해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비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적금인데 농사 짓거나 뭐 수산업을 하거나 또 뭐 축산업을 하거나 뭐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예금자 보호가 비보호돼요. 왜냐하면 농어가 뭐 말은 농어바 저축은
어디서 하죠? 지역농협에서 해요. 지역농협, 지역수협은 은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금자 보고 안 돼요. 이해가셨죠? 자, 그렇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이게 적금이고요. 정기금 있죠? 자, 목돈 운영입니다. 아까는 5만원, 10만원씩 알콩달콩 넣는 거고요. 얘는 목돈 운영하는 거야. 한 방에 넣어놓고 거치식이라고 하죠. 거치식. 자, 적금은 적립식이라고 하고요. 한 방에 넣는 건 거치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립식이 있고 거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거치식이죠. 자, 그래서 정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회전식 정기금이 있습니다. 자, 정기금은 그냥 뭐 가입하는 거죠. 뭐 금액 제한도 별로 없고요. 최저 한도는 보통 있어요. 최저 한도가 있는데 그 정기금 가입하는데 뭐 30원 이렇게 가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100만 원 이상 가입하게 돼 있고요. 최고 한도는 없고 당연히 뭐 정기예금은 뭐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죠. 자, 그런데 기간이 최저 1개월 이상이에요. 이거는 1개월이 미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예금자 보호가 되죠. 예금자 보호.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기예금이 한 달씩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기예금 중에서 회전정기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정기예금이긴 한데 뭐 1개월 주기로 할 수도 있고 3개월 주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회전이 주기가 1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도 있고.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올랐죠. 그러면은 지금은 뭐 2%인데 1년 뒤에 4% 갈 것 같아요. 그럼 1년짜리 정기예금 해놓으면 안 되죠? 그쵸? 그냥 계속 단기로 끊어서 가입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단기로 끊어가지고 그때그때 가입하면 되잖아요. 한 달씩 이렇게. 귀찮잖아요? 그럼 얘를 1개월 회전 주기로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돼요. 그러면은 정기예금 금리가 뭐 한 달 뒤에 2.4다. 뭐 2달 뒤에 3.2다. 뭐 그러면 이게 계속 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겠죠. 이런 금리 상승기에 많이 이용되는 그런 상품이 이렇게 회전 정기예금입니다. 자, 회전 정기예금은 중간에 해줘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1년짜리 만기가 있다. 회전 정기예금은 1년 만기에 원래. 3개월 회전으로 한 거예요. 그럼 3개월마다 이제 이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딱, 딱. 근데 1년 만기 정기예금은 원래 한 9개월 만에 해지했다. 9개월 만에 해지하면은 이자를 정말 쥐꼬리만큼 줘요. 그러니까 약속돼 있던 이자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약정 이율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약속한 이자 있잖아요. 뭐 5% 주겠다라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주게 됩니다. 뭐 2% 이렇게 준단 말이죠. 자, 그런데 회전정기예금은 3개월 주기다. 그럼 3개월마다 해지해도 금리를 더 낮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금리로 준다. 자,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거나 횡보하는 경우에 일반 정기예금에 비해 유리하지만 금리가 하락하면 당연히 손실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권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는데 금리가 상승하면 어떡하죠? 단기채를 가입해야 되잖아요. 단기채라는 게 만기가 짧은 거니까 이렇게 한 달씩 가입하는 게 좋겠죠. 귀찮아. 그런 경우에는 회전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자가 복리식이죠. 자, 참고로 은행예금은 모두 달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리식이라고 하면 되게 자랑을 해요. 복리식 적립식 예금이에요. 뭐 이렇게 큰 자랑을 하는데 원래 은행은 단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험회사는 복리입니다. 보험회사는. 자, 주가지수 연동예금이 나오는데요. ELD라고 하죠. ELD. 그러니까 뭐 구조가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가입해 놓고요.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가 나오겠죠. 그 이자를 옵션을 사는 거예요. 옵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옵션 상품, 옵션을 배워보셨죠?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다. 콜옵션 사면 되고요. 떨어질 것 같다. 풋옵션 사면 됩니다. 근데 콜옵션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만기가 1년짜리를 가입하면 너무 비싸니까 이 중간에 옵션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안 주는 거죠. 그걸 이제 낙아웃형이라고 하죠. 이 과목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풋옵션도 마찬가지. 떨어질 때 낙아웃형으로 만들어요, 보통. 그러니까 중간에 사라진다, 이거 옵션이. 왜냐? 풀로 다 사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연계되는 게 주가지수 연동할 수도 있고, 뭐 금리를 연동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되면은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뭐 2% 주기로 했다. 근데 주가 올라가면 뭐 거기에 상승한 비례분만큼 더 줄게 라고 하는 게 주가지수 연동 예금이죠. 자, 구조화된 정기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비행 등과 연계된 발생하는 이자를 뭐예요? 옵션을 구입한다. 옵션이나 워런트를 구입하는데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상승한 걸 비례해서, 하락하면 하락하는 걸 비례해서 내가 가입하면 돼요. 하락형으로 할지 상승형으로 할지. 자, 일반 정기예금과 달리 이자를 안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달성 안 하면 이자를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못 받는 위험이 있다. 근데 원금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보수적 투자자다. 그래서 낙아웃 옵션을 주로 이용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이유가 옵션이 1년짜리가 너무 비싸서 그런 거예요. 싼 거를 사다 보니까 중간에 없어지는 걸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낙아웃 구조가 있다. 그래서 구조가 상승형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구조고요. 하락형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방향은 양방향을 다 먹는 거. 떨어져도 먹고 올라가도 먹고. 그러니까 당연히 확률적으로 낮겠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상승형이다. 뭐 참여율이라는 게 있고 좀 복잡하긴 한데 이런 거죠. 자, 일단은 주가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30%까지 오르면 참여율이 40%인 거예요. 1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30%라고 하면은 최대 12%가 나오고 30%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뭐 3%로 끝이 나는, 뭐 리베이트라고 하죠, 보통. 딱 3%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30%가 넘어가면은 3% 주고 올라가면 올라간 거에 이제 40% 곱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20%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계산하니까 8%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상승한 것만큼 준다. 주가가 떨어지고 원금이 나오는 거죠. 중간에 사라지는 게 낙아웃형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 그래서 거기 보면 소정의 리베이트만 나오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정기 예탁금 부분부터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